반갑습니다. 심기현입니다. 메르로뽕티와 신유물론 강의를 이제 다 마치고 강의 후기를 4강 진행하려고 합니다. 4강에서 6강까지는 한 번에 오늘 다 하려고 해요. 제가 강의 후기 동영상 촬영이 너무 늦어졌거든요. 죄송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게을렀습니다. 전체 강의 동영상은 이미 업로드 됐고요. 그 업로드된 강의는 오이코스 입문연구소 공식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서 강의 신청하신 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공개죠. 부분 공개.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6강에 대한 후기를 제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번 했던 강의를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은 저에게도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함께 연대하고 연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해야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요. 편집도 잘 안 되고요. 혹시 답답하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들어주시면 용기를 내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실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몸, 현상, 물질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고유한 몸이죠. 그리고 메르로뽕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당연히 현상학적 몸인데 이때 현상학적이라는 것과 현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현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지각된 것, 이미지화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객관성을 조금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인식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데카르트의 이분법이 인식하는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항상 지각된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현상학자들은 파악했고 그래서 현상학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진리 문제 또는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메르로뽕티는 이러한 현상학적인 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타자성의 문제에 좀 더 깊이 천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몸, 물질의 문제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메르로뽕티에게 있어서 이 몸은 유물론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몸은 물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몸을 대하는 방식은 물질을 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대상화라는 거예요. 대상화하고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동성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오히려 나를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고 물질화함으로써 수동적 전제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새롭게 사유한다는 점에서 물질에 대한 사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몸은 그래서 수동적 물질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표현된 개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의 이분법적 인식론은 물질, 사물,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파악되고 지각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4강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전적 편견,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 편견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후술 현상학이 판단 중지를 행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제 앞에 있는, 지금 제 앞에 있는 고양이
고양이도 고전적 편견에 따르면 그냥 고양이에 대한 고전적인 편견 아니죠. 동물은 감각을 하고 그 감각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인간과 같은 어떤 고차원적인 이성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식물은 생각한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식물이 또는 사물이, 동물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만일에 그것을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판단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판단 중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를로뽕띠를 비롯한 현상학 그리고 신유물론자들에 오게 되면 능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몸의 물질성을 새롭게 사유한다는 점에서 메를로뽕띠의 몸은 새로운 물질주의적 관점, 즉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읽히게 되는 거죠. 이제 몸은 더 이상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를로뽕띠는 이러한 몸들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각지 또는 질병 부인증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환각지와 질병 부인증을 통해서 메를로뽕띠는 생물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으로 이분화해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몸은 능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동적인 것이기도 한 이중적 감각을 지닌 어떤 물질이에요. 그런 점에서 몸은 다른 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밀고 때로는 밀리며 연결하고 의존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몸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몸의 능동성은 메를로뽕띠에게 있어서는 성적 지향성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끌림이라는 것이죠. 무언가에 끌리면 두근거리고 좋아지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거죠. 싫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적 끌림이 있다는 것은 연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끌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욕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하고자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욕구이고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욕구이고 이런 것들이 끌림, 즉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힘이 몸들을 각자성, 즉 고유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몸들과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유물론이 물질에 대한 사유라고 할 때 우리는 정신과 물질의 일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빨강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거든요. 장미의 빨강, 그 카페트의 빨강, 이런 각자만의 그 빨강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강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또는 정신적인 것들이 어떤 물질성을 가진 것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천사 또는 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그러한 개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커피잔과는 다른 거죠.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커피잔은 이러한 커피잔의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사랑이나 빨강이라는 것도 그 나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성, 그걸 물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형체를 가지고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유물론이 어렵다는 말이고 계속 논의되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유물론이 지향하는 바가 메를로뽕띠 철학도 마찬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위계적 차별에 의한 억압이나 폭력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론적 틀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론론도 아니고요, 이분법도 아니고 다원론적 존재론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5번째 강의는 지향성과 상관주의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논문들을 보면 상관주의에 대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저도 끙땡 메이야수의 상관주의에 관련된 어떤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일단 문제 제기였죠. 인간의 사유와 상관없이 물질은 존재한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존재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상호 작용을 받는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메이야수에게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런데 메르르봉띠는 이 지향성을 통해서 상관주의가 메이야수가 비판하는 이 상관주의에 동의하면서도 상관주의 비판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점을 이 지향성 개념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 이 지향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후슬은 노이만 노에시스라는 상관관계를 지향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후슬의 지향성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향적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물은 항상 의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메이야수가 비판했던 것처럼 강한 상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르봉띠는 후슬의 현상학적 방법을 수용은 하되 여기에서 의식이 아닌 물질성, 몸을 의식 대신에 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식 대신에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메이야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그러한 또 메이야수의 접근 방법에도 관념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메르르봉띠의 지향성 개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자꾸 몸몸 하니까 인간의 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메르르봉띠가 말하는 이 몸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몸은 사물 몸이고 또 동시에 인간 몸이고 또 세계 몸이라는 것. 이 몸은 그냥 개체적인 것들을 다 가리켜서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신과 물질이라고 말을 해버릴 때 이분화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상관주의 비판이 넘어서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6번째 강의는 관계적 실제로서 몸 주체와 사회 존재론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몸 주체는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고유한 몸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메이야수가 상관주의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다른 실체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개념에 또는 한 비판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비판했던 그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르봉띠와 신유물론을 강의하면서 그런 지점들을 계속 검토하고 확인해 두고 있습니다. 몸 주체는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이지만 주체적이면서 항상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물이든 인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주체적이어야 되고 또 서로 주체적이라는 말은 때때로 객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몸을 물질, 객체, 타자로 이해했다면 몸에 대립하는 정신은 주체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몸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 몸 주체는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이 이중 감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질의 몸,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관계 맺고 있다. 제 몸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다른 몸이 지구에 거주하는 이 각각의 존재자들이 서로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관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초월적이라는 말을 저기 뭐 신적인 것,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것, 너무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관계적인 것을 그냥 초월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재적인 것과 초월성이라는 말은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것들을 항상 구별해 왔었고,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언제든지 이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어느 경향, 어느 계보를 따를 것인가, 항상 이런 것에 좀 갈팡질팡을 했던 것 같아요. 메롤봉티의 철학을 애매성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그동안 오랫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실제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이란 인간이 인식하건 안 하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식론적인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파악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 결국은 관념론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관념론적 실제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념론적 실제로는 플라톤에게서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신윤물론에 와서는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뭐 사변적 실제론이나 뭐 신실제론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롤봉티의 몸 주체와 살 존재론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마지막 강의는 전체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메롤봉티의 몸 현상학이 관계적 존재론이다 라는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관계적 존재론이고 이 몸은 또는 사물은 관계적 실제로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2시간의 강의에는 토론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사실 더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바를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동영상만 들으신 분들은 함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많이 아쉽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말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통해서 서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사실 또 강의의 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청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강의가 개설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욕심이죠. 더 큰 욕심. 사람은 항상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신청하셨으니 같이 참석해 주세요. 참석해 주셨으니 함께 이야기도 나눠봐요. 뭐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 후기를 짧게나마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강의, 또 좀 더 좋은 원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 자신도 확장해 나가고 확장이란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나요? 어쨌든 저 자신도 좀 행복해지고 그렇게 나머지 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